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엘 본사의 박세환 팀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오생단 건강법과 현대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렇게 꽃놀이도 안 가시고 단식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기 도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되게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단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몇 번의 온단캠을 통해서 장 청소를 체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아예 처음 하신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사장님이 갑자기 끌고 가갖고 맛있고 굉장히 달달한 음료수를 주는데 이걸 먹고 나니까 갑자기 설사를 하더라.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야?로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식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고 지금 아까 뭐 채팅창에 올려주신 내용들 보면은 뭐 이런저런 질병들이 있어서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도전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떤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 원리랑 그 질병이 단식으로 어떤 원리로 치유가 되는지 그리고 단식이 왜 자가치유 요법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병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가 바로 감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감기 바이러스, 즉 인플루엔자라고 하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것을 몸에 지니고 태어나는 건 아니죠. 살아가면서 겪고 그거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면서 몸에 내재되어 있는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게 건강해서 수분과 염분 그리고 비타민의 균형을 통해서 산과 알칼리 균형이 맞춰진 혈액의 체액 농도를 유지를 해주게 되면은 몸에서 이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백혈구들이 싸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름철에 갑자기 땀을 흘리고 아니면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으면서 배설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이 수분과 염분 그리고 비타민의 불균형이 초래가 돼요. 그러면은 체액이 가장 건강한 체액은 약 알칼리성인데 이 약 알칼리성에서 점점 산성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너무 강 알칼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감기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이러스들이 몸에서 마음껏 활개치고 다니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발생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기라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감기는 되게 여러 가지 질병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열이 날 수도 있고 코감기로 올 수도 있고 목감기로 오면은 목과 편도가 붓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증상들이 즉 치유의 요법이에요. 내가 뭔가 열을 올려서 이 체액이 중성화된 것을 약 알칼리성으로 바뀌어주는 거 이런 것들도 내가 몸에서 치유를 하기 위해 일어나는 행동이고요. 콧물이 난다는 거는 코 점막에 들어온 바이러스들을 점액질의 어떤 물질로 내보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고요. 그리고 목감기가 온다는 거는 편도가 그만큼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갑자기 부어오르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감기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감기 약을 먹고 뭔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것이 아니라 이 감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근본적인 내 몸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단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전인의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전인의학은 이 니시 가츠조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던 건데 니시 건강법이라는 일본의 어떤 건강법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몸은 전부 하나다. 그래서 감기를 볼 때 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체액의 농도 그리고 비타민 C, 수분, 염분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간과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질환들도 간 혹은 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단순히 입병이 났다고 해서 알보치를 바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간의 허혈을 낮춰주고 위장병을 치료하는 쪽으로 초점을 바꿔보자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전인의학입니다. 그래서 간이 손상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황달 아니면은 눈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누렇게 뜨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왔을 때 안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 몸의 내과를 바라보는 것 이게 전인의학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감의 건강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식을 가장 쉽게 설명하자고 했을 때 항상 표현하는 문구가 있어요. 단식은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다.
원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질병들 몇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고혈압, 고는 높을 고자잖아요. 혈압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식을 통해서 이걸 마이너스로 끌어내려주면은 중간이 되겠죠. 그리고 저혈압이면은 여기서 플러스로 더 이끌어주면서 중간을 가도록 만들고요. 아까 감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감기로 인해서 내가 몸이 산성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다시 알칼리 쪽으로 조금 더 끌고 오는 거, 그리고 알칼리 쪽에 있으면은 산성으로 살짝 끌고 오는 거, 이게 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요법이에요. 즉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먹고 배출을 못했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균형이 깨지면서 몸에 축적되고 내보내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쯤 단식을 통해서 비워주고 다시 초기화된 상태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살아가자. 이게 단식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다음으로 안 넘어가네요. 네, 다음은 간과 신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간과 신장은 우리 몸의 대표적인 해독기관이에요. 즉 제가 저기 밑에다가 간단하게 써놨는데 아마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 잘 안 보이실까봐 읽어드리자면은 평생토록 일하는 해독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간은 화학공장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음식물이든 아니면 노폐물들 떠돌아다니는 찌꺼기들을 약 500여 가지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은 화학공장이라고 하고요. 신장은 하수 처리장, 하수 종말 처리장 혹은 댐의 역할을 해주게 돼요. 우리 몸에 물을 저장하고 내보내고 그러면서 열을 오르락 내리락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조절해 주는 게 신장이 하는 역할이고요. 가장 우리 몸의 마지막에 위치해서 몸을 돌고 나가는 찌꺼기들의 마지막 필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신장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음식을 먹어요. 즉 폭식을 하게 되는데 폭식, 과식을 통해서 우리가 식품 첨가물을 필요치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면은 과도한 플러스 상태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즉 가해 요법에 너무 많이 누적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품 첨가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단식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단백질과 당분은 굉장히 거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거나 아니면은 어떤 단 음식, 단 음료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것들이 신장에 가서 점점 필터를 계속 하다가 여기에 끼게 되는 거거든요. 사이에 찌꺼기가 끼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장 질환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간과 신장을 계속 관리를 안 하다 보면은 한쪽이 망가지면은 다음 한쪽, 그러니까 간이 잘 망가졌을 경우에는 해독기관의 역할을 잘 못 해주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해독기관이 이 신장에 부담이 더 많이 가게 되고, 그래서 두 가지는 상보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이 망가지신 분들은 보통 신장이 망가지고요. 신장이 망가지신 분들은 간도 같이 망가지는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간과 신장은 우리의 감정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하는 상황이 왔을 때 혈액들은 굉장히 뾰족뾰족한 활성산소라는 것을 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뾰족뾰족한 혈액들이 혈관을 계속 돌게 되면서 혈관 벽에도 상처를 줄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간에 다시 돌아갔을 때 간에 무리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에 500여 가지 일을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이 간에 무리를 주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하고도 연관이 있는 장기를 바로 간과 신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의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식하는 도중에는 단순히 굶는 것뿐만이 아니라 운동법하고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좀 안정을 시키고요. 그리고 평소에 너무 바쁘게 살아오셨던 분들은 이 단식을 계기로 한번 좀 쉬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단식하면서 되게 무기력해지고 짜증도 많이 내고 이러신 분들이 보통 이런 감정 소모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간과 신장에 무리가 많이 가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스스로 무기력해진다,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식의 증상적 치유 중 하나가 이런 무기력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과 신장을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병들을 제 언어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간경화. 간은 화학공장이라고 했죠. 이 화학공장에 너무 많은 화학 처리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갑자기 오늘은 파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는 현상. 이게 간경화고요. 다음은 지방간이에요. 지방, 간
이게 간에 지방이 많이 껴서 생기는 지방간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을 대사시켜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중 하나가 단식요법을 통한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면역이거든요. 면역은 간과 신장에 만약에 무리가 너무 많이 가서 기능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아까 체액의 중성화 말씀드렸었죠. 체액이 산성 체질로 점점 변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병균들이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잘 만들어지고, 그래서 백혈구들이 갑자기 적군이 많아졌네 하면서 싸우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바로 면역 질환이고요. 이 면역 질환들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발생하는 게 노폐물들이 우리 몸을 계속 돌고 돌다가 더 이상 해독이 안 돼서 정말 어떻게든 탈출을 해야겠다 해서 뚫고 나오는 게 피부거든요. 왜냐하면 피부는 호흡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 피부로 뚫고 나오는 것들이 발진이나 두드러기, 그리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아토피, 그리고 어떤 금속성 알레르기, 콜린성 피부염 뭐 이런 것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과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보통 제일 많이 섭취하시는 것 중 하나가 스테로이드거든요. 이 스테로이드는 나중에도 이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간과 신장이라는 해독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기존에 좀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은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외부에서 약물이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네라고 안심하고 있다가 그 기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게 그 스테로이드의 악용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혈관계 질환이에요. 뭐 말씀드렸지만 이 활성산소를 갖고 있는 혈액들이 몸을 돌고 돌면서 여기저기에 상처를 일으키기 때문에, 즉 염증으로 발생을 해갖고 이 혈관계 질환들이 오는 거고요. 다음은 신장 결석이에요. 신장에서 칼슘의 대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 칼슘이 쌓여서 칼슘 이상의, 즉 석회가 되는 것을 신장 결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심부전증도 간경화와 같이 이 필터하는 공장, 화수종말 처리장의 공장 직원들이 오늘 못하겠어 하고 파업을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신부전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혈류 단백뇨도 뭔가 신장에서 이걸 재흡수하고 배출할 것을 이렇게 판별하는 과정 중에서 실수로 내보내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네, 다음은 당뇨입니다. 자, 당뇨는 이 한자어의 어원부터 좀 살펴보면은 왼쪽에는 쌀 미자가 있어요. 한자어가 처음 생성되기 시작했던 게 벌써 몇천 년 전인데 거기에 쌀 미자가 들은 것을 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뇨 같은 경우는 방광을 통해서 물 숫자가 나가는 소변의 형태를 보여주는 게 뇨거든요. 그래서 쌀에서 얻은 당분이 방광을 통해서 소변으로 나간다. 이게 즉 당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뇨 자체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근데 당뇨를 통해서 우리가 신장에 뭔가 계속 축적치가 생기고 누적이 되면 합병증이 유발되게 되는데, 이 합병증이 생겼을 때 우리가 병원을 가시게 되잖아요. 병원에 가시면 이런 얘기들을 하실 거예요. 뭐 공복치혈당 80에서 100 요 정도면 그래도 안정치. 근데 100을 좀 넘어가면 위험하다. 그리고 140이 넘어가면은 약을 드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약을 먹는다는 거는 인슐린이라는 거예요. 인슐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췌장이 이 당뇨와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장기예요. 췌장이 하는 역할은 췌장액을 분비하고 글루카곤과 인슐린을 분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췌장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을 잠시 좀 보시면은 위와 간 사이에 있고 위에 뒤에 있어요. 우리가 딱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안 보이는 장기고, 그래서 소리 없는 장기라고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췌장암에 걸리면 제일 이제 암 중에서도 최악의 암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바로 발견되지 않고 옆에 인접한 기관들에 다 전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암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췌장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고 해야 되고요. 일단 강의 잘 집중하고 계신지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까 해요. 일단 췌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우리가 비장과 위장을 합쳐서 비위가 상한다라고 하고요. 이 비장은 다른 말로 지라라고 해요. 지라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췌장도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췌장을 다른 말로 무엇으로 하는지 여기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로요? 문자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적어주지 마시고요. 이 췌장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문자로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추첨해서 상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했을 때 그 원금하고 같이 갚는 거 있죠. 그거를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을 문자로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접수하시는 동안 다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슐린 그리고 글루카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인슐린은 아마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슐린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당분을 대사시켜주는 호르몬이고요. 그리고 글루카곤은 이 대사시킨 당분 외에도 부족하면 오히려 당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슐린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인 거죠. 아이예요. 아이가 사탕을 할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면은 몸에 사탕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글루카곤이고요. 그 인슐린은 할아버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사탕을 아이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을 통해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균형을 통해서 우리 몸의 당분이 너무 낮아져서 저혈당이 되면은 혈당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글루카곤이고요. 너무 혈당이 높아지면은 인슐린을 분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이 망가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과식하고 폭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될 수 있는 양은 한 끼마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만큼 이상의 음식물을 더 먹게 되면은 남는 이만큼의 잉여 영양분을 대사를 못 시키기 때문에 인슐린이 부족해져 갖고 이제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혈당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 인슐린과 관련된 약품을 받아오시거나 아니면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조금 더 심해지신 분들은 인슐린 펌프를 달고 주기적으로 인슐린을 주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일단 인슐린 같은 경우는 분비될 수 있는 양 이상치만 우리가 음식을 제한해 주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당뇨 자체는 위험한 질병이 아니지만 당뇨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증들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뇨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당분을 다 소진시킬 수 있는 요법들을 충분히 하셔서 내가 스스로 인슐린의 분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맞춰주시는 게 가장 핵심적인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액은 가장 건강한 체질은 약 알칼리성의 수렴이에요. 근데 이 약 알칼리성에 있다가 몸의 당분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은 이게 산성 체질로 점점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대사성 질환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당뇨 합병증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혼수 상태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체액의 전체적인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물처럼 되는 거거든요. 이 물처럼 되다 보니까 이 어느 정도 점성이 있고 산과 알칼리의 균형을 통해서 세포들에 배달을 해줘야 되는 영양분들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배달부들이 배달을 하다가 떨어뜨리고 택배 배달에 뭔가 실수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뇌 쪽으로 뭔가 가야 되는 영양분들이 차단됐을 때 생기는 것이 당뇨병성 혼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고혈압이에요. 고혈압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혈액 자체가 끈끈해지는 거예요. 왜 설탕 같은 거 흘리고 막 이렇게 닦다 보면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래서 당분은 끈적끈적한 성분을 갖고 있는데 이런 끈적끈적한 성분이 우리 혈액 속에 같이 돌아다니면서 혈관 벽에 차차 누적이 돼요. 이 누적이 되게 되면은 혈관의 벽이 좁아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혈액이 통과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게 고혈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맥경화도 계속 공장을 비유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혈액을 통과하는 혈관 도로교통공사로 좀 비유를 해볼게요. 이 도로교통공사가 갑자기 파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갑자기 단단해지게 되면서 혈관이 단단해지는데 여기에 찌꺼기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피가 몰리게 되면은 원래는 탄력을 통해서 이 부피를 일정 부피 이상만큼 늘려주는데 갑자기 그 단단한 게 부러지듯이 딱 터지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출혈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경화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당뇨 자체는 증상이면서 곧 치유 과정이에요. 내 몸에 당분이 너무 많으니까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자연스럽게 치료되고 있는 과정을 당뇨 걸리면 위험해라는 이미 많이 쌓인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병원에 가서 인슐린 처방을 받고 그 인슐린을 통해서 몸 안에서 어떻게든 해소를 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변을 통해서 당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음식을 안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인슐린이 섭취가 되신 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음식을 끊으면은 저혈당 와서 손이 덜덜덜 떨리고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시는데 이 우리 오생단 건강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수분과 염분 그리고 적절한 단분 그리고 거기에다 비타민 C까지 같이 결합을 하면서 안전하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식을 하셔도 당뇨 있으신 분들도 따라오실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음식물을 끊고 그 내 몸에 많이 축적돼 있는 잉여 영양분을 대사시킨다라는 차원에서 당뇨는 굉장히 단식이 좋은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찌신 분들이 보통 당뇨가 많고요. 그리고 마른 당뇨라고 해서 너무 말라서 오시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방 조직이 많이 커지게 되면은 인슐린의 작용이 저하가 되는데 이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신 분들은 단식을 한번 하셔도 갑자기 혈당치가 막 딱 조절되고 이런 게 바로 안 보여요. 왜냐면은 지방의 그 세포 조직 자체가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 작용하는 그걸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체중 감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놓고 월단식이나 이런 온단캠에서 진행하시는 하루짜리 단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관리를 해주셔야지만 정상적인 혈당치가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는 1형 당뇨하고 2형 당뇨가 있는데요. 1형 당뇨는 인슐린 의존형이고 2형 당뇨는 비의존형이에요. 그래서 인슐린 자체가 분비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췌장의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1형 당뇨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월단식이나 아니면 식단 관리를 통해서 내가 먹는 양을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인슐린을 외부에서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자체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천적인 장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겪고 있는 2형 당뇨는 이제 음식물 섭취를 제한을 하면서 운동법과 그리고 요법들을 같이 병행을 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치유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후천적이라는 부분들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고열량 음식들, 뭐 햄버거 하나에 한 400칼로리 정도 하는데 이런 햄버거들, 라면, 그리고 김밥 이런 것들 많이 드시게 되면서 아이들도 이제 소화 당뇨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소화 당뇨는 사실 2형 당뇨가 맞는데 1형 당뇨에 가까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방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고착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책에서 봤던 내용으로 보면은 이거를 기억 몸무게라고 하거든요. 내가 몸무게가 한 80kg다, 70kg다 이런 어떤 수치가 딱 있었을 때 그 몸무게를 3개월, 그러니까 즉 100일 정도를 유지하게 되면은 몸에서는 그 몸무게를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쪽으로든 좋은 쪽으로든 다이어트를 해서 100일을 유지를 하든 아니면 살이 쪄서 100일을 유지를 하든 그 몸무게를 우리 몸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소화 때, 소화 비만으로 이게 고착화가 되게 되면은 성인이 돼서도 굉장히 고쳐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후천적이지만 거의 선천적에 가까울 정도로 이 당뇨가 고질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식단도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신경 쓰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속 같은 말씀 드리지만 당뇨는 결국 영양 과잉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제설탕, 육류, 지방분, 그리고 생채소 그리고 이런 정제설탕과 육류, 지방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우리가 생채소가 부족하고 음식을 먹을 때 물도 안 먹고 그 비타민도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이 당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음식물을 섭취를 해주면서 이 잉여 영양분들을 영양이 과잉된 부분들을 소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영양이 과잉되게 되면은 우리의 글로미가 소실되게 돼요. 글로미가 뭐냐면요, 이렇게 혈관을 보시면은 원래 흐르는 혈관 그 벽이 있고요. 이 부분이 막혔을 때 비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어요. 이 지름길을 글로미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이사이 여기는 더 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이 들어갔을 때 사이사이에 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미가 소실됐을 때 뭔가 우리가 만약에 일을 하다 갑자기 뇌출혈이 왔다. 그러면은 출혈이 말 그대로 뇌출혈이 오는 거잖아요. 이 피가 어떻게 지름길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몰리고 몰리다가 결국 폭발하는 게 뇌출혈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미가 소실되지 않도록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운동법들, 특히 모관 운동법을 같이 병행하도록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고혈압입니다. 제일 많이 오시는 케이스들, 단식하러 오시는 케이스들 중 하나가 당뇨고 두 번째가 고혈압인데, 고혈압 하면은 많은 분들이 요 숫자를 많이 언급을 하세요. 120에 80. 그런데 이 120에 80이 사람이 거의 70억 인구인데 이게 다 적용이 될까요? 아니죠. 이게 나이랑 그리고 어떤 처한 환경 그리고 평상시의 습관, 아침, 점심, 저녁 이 시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측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뭐 123 그리고 낮은 경우는 뭐 77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숫자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나 고혈압 아니야? 나 저혈압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거는 좀 유동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병원에서 너무 이 120에 80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세뇌가 된 건데, 자, 요새 많이 신뢰를 잃긴 했지만 WHO에서 원래 고혈압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은 고혈압의 정의가 아니라 고혈압 위험군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160에 95를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돼야지만 고혈압으로 뭔가 위험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숫자가 아니라 한 127, 뭐 132 이 정도 되는 숫자가 되면은 아직까지는 약을 드셔서 치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적절한 식습관 관리와 운동법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160에서 95가 넘어가게 되면은 약을 어느 정도 병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시건강법에서는 이 수치를 절대적으로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 나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해줘요. 그래서 최대 혈압을 계산할 때는 여기 계산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색깔로 표시해 놓은 부분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혈압을 계산할 때는 연령이라는 변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연령에서 20을 빼서 115에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은 최대 혈압의 적정치가 나오는 거고요. 최소 혈압은 이 최대 혈압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는 걸 표현을 하고 있고요. 최소 혈압은 최대 혈압에서 11분의 7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혈압을 32세 남성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120에 80이 아니라 121에 76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3대 2의 법칙이에요. 120에 80을 40으로 나누면은 3대 2가 되죠. 그리고 150에 100도 3대 2예요. 150에 100 정도만 돼도 내가 아직 혈관의 탄력성이 유지되고 있구나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혈관의 탄력성을 잃고 동맥이 경화됐을 때, 이럴 때 위험한 건데, 이 탄력성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은 다소 혈압이 높더라도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혈압이 있으셔도 단식 진행하면서는 고혈압약 다 끊으시고 진행을 하시라는 의미도 다 이런 거거든요. 혈압약을 드시면서 진행을 하면은 단식 자체가 우리 몸에 불필요한 찌꺼기를 대사하는 과정 속에서 혈압을 낮춰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혈압을 낮춰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동시에 고혈압을 제어하기 위한 고혈압 제어제를 같이 드시게 되면은 혈압이 피로치 이하로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저혈압으로 가기 때문에 위험한 거라서 저희가 고혈압 약이든 당뇨약이든 이런 어떤 내 몸의 대사 기능을 조절하는 약들을 중간에 중단을 하시고 단식을 하시도록 안내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원인은 되게 많은 이유가 있는데, 병원에서는 우리 딱 고혈압으로 가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짜게 드시지 마세요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어디 식당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벽에 포스터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저희는 염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저염식 착한 식당입니다. 저염식은 착한 식당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굉장히 많이 심어주거든요. 근데 소금은 착하다, 뭐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적정량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소금은 너무 과잉돼도 안 좋고요. 너무 부족해도 안 좋고 적정량이 필요한 무기질 중 하나거든요. 근데 무조건 소금을 제한하라고만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이 대체로 짜기 때문에. 근데 적절한 염분이 섭취되는 자체를 막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혈압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혈압을 높여야 될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혈관벽이 좁아졌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가 혈액이 좀 끈적끈적해갖고 탄성을 잃었거나 이런 부분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혈압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높아진 거는 이 혈관을 빨리 뚫어야 되는 어떤 작용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걸 무조건 억제하려고만 하면은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쪽에 부작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즉 심장 쪽에 무리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소금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라 아니면 소금을 많이 먹어라가 아니에요. 적정량 섭취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단식 중에 많이 이제 언급하는 것 중 하나가 된장차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짭짤하게 드시라고 표현하는 게, 된장차에는 이 염분과 염분을 배출할 수 있는 칼륨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분을 적절히 대사시켜 줄 수 있는 양만큼의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드실 수 있도록 다 안전하게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염분이 없을 경우에는 만약에 단식을 진행하다가 내가 뭔가 탈이 났어요. 그래서 회복식을 해야 되는데 이 회복식을 하는 과정에서 대장의 생명 온도가 아직 지켜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회복 기간이 걸려요. 근데 단식을 하는 도중에 내가 조금이라도 음식을 많이 먹었어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평상시에 염분과 따뜻한 장국을 통해서 대장의 생명 온도를 지켜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저희가 회복식과 조절식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한 거예요. 그래서 동맥경화라는 질환도 이 고혈압과 같이 보시는데요. 동맥경화는 말 그대로 움직일 동에 흐를 맥자에다가 단단하게 굳어질 경 그리고 될 화자거든요. 움직이는 흐름이 단단하게 되는 현상을 동맥경화라고 해요. 그래서 동맥이 이렇게 단단해지게 되면은 수도관이 녹슬어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녹슨 수도관에서는 이 녹이 계속 흐르겠죠. 이 물에 같이 희석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이 찌꺼기처럼 나온 것들이 가서 관상동맥에, 여기 심장을 가로지르는 관상동맥에 끼게 되면은 협심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뇌동맥에 가서 딱 터지게 되면은 뇌출혈이 오는데, 이 뇌출혈이 왔을 때 다시 아물 수 있는 힘이 없고 뇌혈관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면은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췌장동맥, 아까 당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많이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췌장의 동맥에 가서 만약에 경화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장동맥에 가면은 신부전증, 신경화증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도 좀 한자어로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높을 고자에다가 기름 지자, 그리고 피혈자, 그리고 증세 증자거든요. 피에 지방이 너무 많아지는 현상, 이걸 고지혈증이라고 해요. 근데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약을 드셔갖고 이 피에 지방질 낀 이것들을 강제로 녹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피가 묽어져요. 묽어지면은 뭔가 출혈이 일어났을 때 아물 수 있는 그런 혈소판의 역할이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혈이 잘 안 멈추는 그런 단점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경계하라는 거를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피가 단시간에는 묽어져 갖고 흐름이 되게 원활해지는 건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뭔가 출혈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 억제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콜레스테롤의 전반적인 기능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간이 하는 역할은 앞에서 해독기관이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전환을 이끌어주는 하나의 전환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을 콜레스테롤로 바꿔주고 콜레스테롤을 몸에 이렇게 분배를 시켜주면서 피를 만드는 성분 그리고 세포를 만드는 성분들로 인지질과 같이 결합돼서 만들어주는데, 거기다 플러스 혈액을 만들어주는 기능도 해주는 게 간이에요. 그래서 간 기능이 저하가 되신 분들이 지방간이 오고 간경화가 오고 그리고 이런 고지혈증들이 오는 이유 중 하나가 너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기름진 음식을 무조건 제한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의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세포의 벽을 형성하기도 하고 세포 자체를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 몸에 혈액의 어떤 전반적인 제형을 잡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을 HDL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LDL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방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DL과 HDL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고효율을 발현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이득이 되는 HDL은 높이면서 LDL은 제한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식이 습관을 바꿔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물성 지방의 문제예요. 제가 예전 영상들 같은 거, 뭐 1970년대 영상이나 뭐 60년대 영상 이런 거 보면은 한국인들은 거의 밥을 이만큼 쌓아놓고 먹거든요. 고봉밥이라고 하죠. 고봉밥을 이렇게까지 먹고 일도 그렇게 많이 하면서 막 하루에 야참 포함해서 한 5끼 정도 드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깡말랐어요. 근데 갑자기 한 80년대, 90년대 오면서 비만한 사람이 생기고 뚱뚱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그 식용유라고 표현을 해요. 식용유, 참기름, 들기름이 보급화되고 대중화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살이 쪘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서 이런 고지혈증과 같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고기나 음식에서는 충분히 이제 섭취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식용유라는 어떤 추가적인 기름 그리고 들기름, 참기름이라는 어떤 부가적인 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먹어야 될 양보다 많은 기름을 섭취하게 될 경우에 고지혈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지혈증을 우리 몸에서 어떤 기관이 대사를 하냐면요. 그 간의 옆에 붙어 있는 담낭이 있어요. 그리고 간은 담즙을 분비를 하고요. 담즙을 분비하다가 좀 남는 담즙은 담낭에다가 저장을 해놓거든요. 근데 이 담낭에 저장된 거 이상으로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담즙이 지방을 대사를 못 시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관을 떠돌게 되고 이게 고지혈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너무 높다 낮다로 평가할 게 아니라 HDL과 LDL을 전반적으로 같이 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아마 요새는 병원에서도 그 HDL하고 LDL의 색깔로 다 표시해서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도 결국은 단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떠돌아다니는 이 지방을 대사시키는 걸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식에 들어있는 비타민 그리고 칼슘, 나트륨, 미네랄 이런 무기질들을 같이 섭취하면서 요법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쌓여있는 지방질을 대사를 시켜주면서 글로미, 지름길이라고 표현했던 그 글로미를 활성화시켜주게 되면은 고지혈증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장병입니다. 심장병도 이제 부제가 있는데요. 심장병의 부제는 평생 쉬지 않는 펌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협심증에 대해서 간단히 넣었는데 협심증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노작성 협심증이 있고 안정시 협심증이 있어요. 노작시는 내가 뭔가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뭔가 급하게 막 움직이거나 급하게 일을 해야 되거나 할 때, 뛸 때, 이럴 때 막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노작성 협심증이라고 하고 그리고 안정시 협심증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이 빡 들면서 내가 뭔가 숨을 쉴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발현되는 게 안정시 협심증이에요. 사실 안정시가 더 위험하긴 한데 이 두 가지를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근본은 허혈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허혈, 피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보험 최근에 뭐 가입하신 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보험 상담하시는 분들이 요새 심장질환,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허혈성 질환 항목을 새로 신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협심증에 대한 부분들 막 설명을 하면서 이제 허혈성 질환도 보장이 됩니다 하면서 추가로 막 뭐 가입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보험에서도 움직이고 있을 정도로 이 허혈성 질환으로 오는 협심증이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뭔가 몸에 부족하다는 거기 때문에 피를 어느 정도 생성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피를 만드는 기관은 우리 몸에서 간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간 기능이 정상화가 되어 있으면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근경색이에요. 심장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혈액순환의 원동력은 심장 자체가 아니라 이 심장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 분산되는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뻗어져 있는 모세 혈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한 자동차들이 고속도로를 거쳐서 부산에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 자체가 우리 몸에서 전반적인 모세혈관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절에 굉장히 이 모세혈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정체되는 현상들도 갑자기 혈액이 많이 몰리거나 아니면은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왔을 때 심장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관 전체적인 청소를 한번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을 통해서 이제 죽어야 될 혈액들, 너무 노화된 혈액들은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가고 건강한 피를 다시 만드는 게 단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의 단식은 피를 정화하고 2주일의 단식은 이 피를 만드는 간과 뼈를 정화하고 3주일의 단식은 정신을 정화하는 것이 우리 단식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3주일의 단식까지 같이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모세혈관 청소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오생단 건강법에서는 뭐 커피 간장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발목 펌프 운동 뭐 여러 가지 이런 요법들을 같이 운동법들을 접목을 시켰잖아요. 특히나 이 심장병과 관련된 부분들은 모관 운동과 발목 펌프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심장에서 갈 수 있는 무리들을 발과 그리고 어떤 전반적인 팔 발끝에 글로미를 활성화시켜주면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법들 절대 이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해주세요. 이게 굶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오생단 건강법을 통해서 이 단식이라는 생태계 안에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법들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겪는 질환 중 하나죠. 이제 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염 같은 경우 그리고 아니면 뭐 소화불량이 오실 수도 있고 위장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위와 관련된 문제는 일단 수분이 부족하게 돼 갖고 우리가 먹는 양에 비해서 물을 많이 안 마시잖아요. 그럼 이제 변비가 되고 이 변비가 생겼다 하면은 이 다음에 밀려 있는 음식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서 괄약근을 통해서 음식물을 내보내줘야 되는데 내보내줘야 될 때랑 내보내주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을 못 해갖고 막 이제 혼란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음식물이 너무 과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 보니까 여기 쌓아두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 불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음식물이 없는데 지금 문을 열어야겠다 해갖고 갑자기 위액을 분비시키면은 속쓰림이 돼서 우리가 위염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위는 굉장히 많은 주름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이 주름 사이사이가 이제 위액들이 들어가면서 음식물을 잡아삼켜서 녹이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이 주름이 탄력을 잃고 음식물이 너무 불규칙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펴졌다가 다시 오므라들었다가 반복하다가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서 위궤양이 되기도 하고요. 이것들이 이제 근육 경련을 일으키게 되면은 위경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와 관련된 질환들은 이런 원리로 발생이 되게 되는데 단순히 이런 음식물의 섭취도 있지만 자세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저희가 자연건강법에서 설명하기에 질병의 4대 원인 이런 걸 설명드릴 때 피지식정이라고 해요. 피부 그리고 사지, 팔다리라고 하죠. 팔다리 그리고 음식 그리고 정은 정신이에요. 그래서 피부와 사지의 전반적인 균형 그리고 먹는 것, 정신, 합일이 다 돼야지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지가 위와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발 동물에서 두발 동물이 됐잖아요. 두 발로 일어서게 되면서 하중이 네 발로 받아야 될 게 하나로 이제 두 가지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체에 뭔가 불균형이 생겼을 때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가 원래는 처져 있던 것이 세로로 서게 되고 여기에서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위하수, 위염, 위장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산제를 속쓰리다고 제산제 드시고 소화불량 온다고 가스 알명서 드시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반적인 자세 균형을 잘 잡아주면서 이것들이 원래 위치에서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단식 중 해야 될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식이 이제 끝나고 나서 혹은 단식 진행 중에 조절 시기에 가시는 분들이 아침 식사를 하지 말라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너무 많은 음식물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아침 식사를 중단을 하시게 되면서 전날 저녁 6시 드시고 다음날 점심 12시에 드시는 거, 이 16시간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일상 속의 단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활 속의 단식이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흔히 생활 단식이라고 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 번쯤 단식을 길게 해줘야지만 전반적인 에너지가 대사가 생기면서
잉여 영양분들을 대사를 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16대 8의 법칙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시게 되면은 당장 오늘 먹은 거는 소진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내일 먹을 거, 내일 모레 먹을 거 이것들을 같이 소진을 시키시려면은 일단 장기적으로 한번 이번에 긴 단식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식 폐지를 통해서 오전은 배설의 시간이기 때문에 섭취를 잠깐 중단을 해서 배설을 한 번쯤은 쭉 빼주는 것, 이게 조식 폐지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결석증입니다. 사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의 통증 중에 제일 좀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결석이거든요. 뭐 암에 걸린 거는 암도 암이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장기에 퍼져나가는 속도 때문에 당장 느끼는 것보단 점점 이제 체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결석은 어디 하나 딱 생기면은 그 즉시 아파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빼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다가 결국 시술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시술을 받을 게 아니라 미리 쌓이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기수산과 무기수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나는 채소만 먹고 야채만 먹었는데 뭔가 몸이 안 좋아, 그런 분들 잘 보시면은 채소들은 들판에서 이렇게 원래 자연스럽게 자라나야 되고 초식 동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채소와 야채들 자체적으로 독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무기수산이라고 하는데, 이 무기수산을 유기수산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끓는 물에 한번 쓱 데쳐서 먹는 거거든요. 팔팔 끓여서 아예 숨을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숨이 죽기 직전쯤에서 건져서 드시는 게 이 무기수산을 유기수산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근데 유기수산은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고요, 무기수산은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점점 축적이 돼요. 그래서 무기수산을 혹시라도 이렇게 평소에 못 해갖고 몸에 쌓여있다, 나는 결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풍욕을 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풍욕을 하면은 산소라는 이 외부 용매체가 와갖고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쌓인 이 칼슘들, 이런 대사되지 못한 칼슘들하고 같이 결합이 돼갖고 몸에 탄산가스로 바꿔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축적된 결석들도 소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풍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시술을 통해서 째갖고 다시 꺼내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것이 생기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 풍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부인과 질병입니다. 아마 여기 지금 참여하신 200분 가까운 분들도 거의 여자분들이 80%에서 90%까지 될 건데, 여자분들이 산부인과 질병을 굉장히 많이 달고 사세요. 근데 이 근본적인 원인도 잘 모르면서 산부인과를 계속 거의 달고 사시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질병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까 피지식 정이라고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도 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지, 팔과 다리의 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지의 지 쪽에 한번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발로 섰을 때 다리가 있고요. 그 다리 위에 골반이 있어요. 이 골반 위에 우리가 자궁이 얹어지거든요. 이 자궁이 얹어졌을 때 좌우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왼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기울어진 왼쪽 밑에 있는 신경들은 다 눌려갖고 뭔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신경도 눌리고,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도 원래 가야 되는 그 통로가 막혀버리게 되면서 잘 안 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산부인과 질병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온수매트의 원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온수매트는 여기 기계가 단말기가 하나 있고 여기 매트가 있어서 여기서 물을 계속 데워주는 거예요. 이 데운 거를 이런 지그재그 형태를 통해서 밑에 흘려주면서 온도를 데우는 거잖아요.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몸에서는 모세혈관이에요. 근데 모세혈관이 제일 많이 분포해 있는 곳이 바로 자궁이거든요. 그래서 자궁은 물의 기운을 담고 있다고 해서 수의 장기라고 해요. 이 자궁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이런 수분 대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런 수분 대사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혈액이 원래 전달을 해줘야 되는 우리 몸의 체온 역할을 잘 대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이 자궁이 약해요. 자궁이 약하신 분들이 수족냉증이 있어요. 그리고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이 갑상선이 약해요. 갑상선이 약하다 보니까 유방암으로 가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함께 적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자궁과 관련된 부분에 수분 대사가 잘 안 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이 치유법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체온을 높여주는 거예요. 체온을 높여주려면은 아까 이렇게 눌리게 된 신경이라던가 혈관들을 잘 통할 수 있도록 뚫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침을 베기도 하고 평상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붕어 운동, 합장 합척 운동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장 합척 운동과 붕어 운동을 같이 추천을 드리는 것 중 하나가 합장 합척 운동은 전반적인 우리의 체형 교정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통해서 이 사타구니 그리고 어깨 그리고 겨드랑이를 같이 이제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서 대사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운동이라고 해요. 이 자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골반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골반은 뭐 남자 여자 다 갖고 있는 장기이긴 하지만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꾸는 게 태몽이잖아요. 여기에 아직 정말 요만하게 생기지도 않은 세포의 단계에 해당하는 아이가 착상을 하기도 전인데 갑자기 태몽을 꾸게 되는 거는 어떤 전반적인 혼에 관련된 장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몸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정신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식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몸을 만들고 그렇게 임신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들고 나서 명상법과 함께 몸을 좀 준비를 해놓고 임신을 하시는 것도 저희가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단식을 통해서 이 불임이 치료된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는 가장 궁극적인 생명 영위의 활동을 이제 하기 위해서 단식을 통해 우리 몸에 가장 위험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굶으면 죽는다가 옛날에 가장 지배적인 의견이었던 게 굶으면 실제로 죽어야 하지만 우리는 50일이라는 과정에 안전성을 확보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적당히 굶어주는 거죠. 하루에 200칼로리라는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면서 굶게 되면은 우리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되게 음식물이 안 들어오고 빨리 자손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단식을 통해서 산부인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입니다. 사실 아토피 같은 경우는 이제 긁어도 해소되지 않는 알레르기성 질환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알레르기성 질환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토피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는지는 이제 좀 규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뭐 LGE가 원인인데 원인은 아는데 치료법을 몰라요.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검색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아토피 소인이라고 해서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가장 이제 연쇄적으로 많이 질병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기관지 천식 부분들, 비염, 알레르기 비염이나 만성 비염이 있으신 분들도 보통 아토피가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져 있게 되면은 면역과 관련된 알레르기성 질환들이 같이 발병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들이 연쇄적으로 계속 봄마다 터지고 막 하면은 이거를 이제 행진하듯이 쭉 일어난다고 해서 아토피 마취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이제 장내 미생물 균형이고 이걸 통해서 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만 원인을 잡아놓으면은 나머지 알레르기성 질환들도 같이 치유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를 일본에서는 아이가 흙을 피해서 아토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흙을 피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자세히 한번 좀 들여다볼게요. 흙은 내 주변 환경 중에서 가장 자연에 가까운 물질이에요. 근데 이 흙 안에는 뭐 단순히 모래가 있을 수도 있고 흙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광물의 결정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외에도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흙에서 뛰어논 아이들이 어떤 아파트에서 자란 환경보다 알레르기성 질환이 좀 덜한 게 이런 흙에 있는 미생물들을 우리가 같이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취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색할 수 있는데 흙을 섭취한다라는 거는 이게 뭐 어렸을 때 먹는 그런 흙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호흡하고 거기서 자란 어떤 전반적인 농작물 이런 것들을 같이 섭취하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미생물들, 유기수산들을 같이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토불이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 고장에서 난 신토불이 이런 것들을 같이 섭취를 해주는 게 가장 건강에 좋다. 그래서 아토피 있으신 분들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의학 서적들 많이 찾아보셨겠지만 뭐 청국장을 먹어라, 된장국을 먹어라, 뭐 이제 우리미를 먹어라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에서 자란 농수산물을 같이 먹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아토피가 왔을 때 단순히 병원에 가서 피부 치료제 받아오면 다 스테로이드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로 당장에 이 피가 날 정도로 긁는 건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이 미생물 균형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몸에서 이런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가 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써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를 갖고 있는 자녀를 두신 집에서는 단순히 건강한 식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식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혹시 나이가 5학년, 한 3학년에서 5학년 정도 되는 아이라면은 지금 오늘 드시고 계신 이 다비움을 한 번쯤 먹여서 장 청소를 한번 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균형을 한번 초기화를 싹 시켜놓고 다시 건강한 식단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아토피를 좀 오래 알았어요. 그래서 팔 접히는 부분들, 다리 접히는 부분들, 목 접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하죠. 지루성 피부염이 이제 두피 쪽으로 와가지고 굉장히 좀 오래 고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먹던 식단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칠첩반상을 먹었어요. 이 칠첩반상이 뭐냐면은 뭐 어떤 고사리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김치만 7개가 있는 밥상이었거든요. 총각김치, 깍두기, 동치미, 뭐 백김치 다 김치였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어머니께서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바빠서 음식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그렇게 먹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이제 김치라는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이잖아요. 이 발효 음식과 동시에 염분을 같이 공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밥을 해서 거기다가 김치만 얹어 먹어도 행복했던 그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면을 처음 먹었던 게 6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라면 먹으면은 혼났어요. 라면을 끓여 먹었던 너 왜 그거 먹었냐고. 그냥 많이 먹어서 혼난 게 아니라 딱 한 번 끓여 먹었는데 그걸 먹으면 혼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부모님이 많이 관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처음 접했던 게 중학교 2학년이고요. 중학교 때 처음 짜장면을 먹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먹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그때 어디 강원도 정선으로 캠프를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되게 자연식 위주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숲에 그런 자연 치유법들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제 공부하러 갔다 온 건데 사실 거기서 아토피가 치유가 돼갖고 그때 제가 키가 한 12cm가 1년 동안 컸어요. 그럴 정도로 왜냐면은 아토피 있는 아이들 밤에 잠 못 자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키가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가나다 순이 아니라 키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를 했었는데 제가 맨날 3번, 5번 요 정도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1년 사이에 12cm가 크면서 이제 지금의 키에 거의 근접했죠. 그래서 중학교 때든 유아 때든 어렸을 때 이렇게 아토피든 천식이든 비염이든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는 아이들 이제 키우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꼭 이 부분을 참고해서 좀 나이가 너무 차기 전에 한번 단식을 시켜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단순히 이런 피부 질환을 떠나서 어렸을 때 단식을 한번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할 때도 공부에 굉장히 집중력도 많이 강해지고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탐하는 게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한번 단식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파트인데 제일 많이 질문 나오는 부분이라서 앞에 지사장님들께 설명드릴 때 이 부분은 빠졌었는데 다시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부제는 호르몬 전투지휘라는 총사령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진짜 총사령관은 뇌하수체고요. 뇌하수체라는 것에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마지막 호르몬 단계에 있는 신장의 부신까지 가기 위한 중간에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게 이 갑상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갑상선에서는 부갑상선하고 같이 결합을 해갖고 칼시토닌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부갑상선 호르몬 이런 것들을 분비를 시켜주는데 전반적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신진대사를 조절해줘요. 신진은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뭔가 세포든 혈액이든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대사는 그렇게 만들어져서 우리 몸을 다 돌고 노화된 것들이 폐기되는 거, 이런 폐기되는 것을 조절을 해주는 게 갑상선이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상선 이제 질환 있으신 분들 뭐 병원 가면은 티록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신지로이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케어를 받으시고 거기다 비타민 D 영양제, 뭐 칼슘 뭐 이런 것들 드시게 되는데
사실 갑상선은 미리 예방을 조금만 하면은 절대 이제 안 나빠지는 질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칼시토닌이라는 것은 칼슘의 섭취 대사와 그 칼륨의 섭취 대사를 같이 조절을 해주게 돼요. 근데 칼슘, 칼륨, 나트륨의 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칼슘은 이제 산부인과 질환들 이쪽에 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데 칼슘을 소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잘 대사가 되게 되면은 칼슘을 분해시키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어떤 결석이 생기는 것도 방지를 해주고요. 칼슘이 대사가 잘 되면은 그만큼 뼈가 튼튼해지고 어떤 치아가 튼튼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는 칼륨과 칼슘과 나트륨의 균형을 전반적으로 잡아줘요. 근데 우리 몸에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칼륨을 섭취를 해갖고 이거 나트륨을 빼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변 대사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통해서 너무 짜게 먹었을 때는 소변을 좀 많이 보고 물을 많이 먹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대사를 관장하는 게 갑상선이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에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 칼시토닌과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이 잘 대사가 안 돼서 생기는 게 저하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증이 생기신 분들은 그만큼 신진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몸에 불필요하게 항상 찌꺼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사시키려고 뭔가 밤에도 나도 모르게 움직이게 되고 소화기관들이 시도 때도 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무기력한 거예요. 그렇고 거기다가 간 기능도 떨어지다 보니까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면서 짜증도 많이 내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는 내가 원래 100개의 능력치를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80밖에 그 기능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이 칼슘 대사와 비타민 D의 대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단순히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햇빛도 쬐야 되고 그러면서 발목 펌프 운동 같은 걸 통해서 발목을 자극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건강법이라는 것이 저희가 니시 건강법에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니시 건강법에서는 발을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십리길도 걸어 다니던 사람들이 자전거가 생기고 그리고 뭐 이제 수레가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면서 점차 걷는 양이 줄어들고 하체 운동을 적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니시 건강법의 기본을 하면서 거기다가 발목 펌프 운동을 같이 와타나베 건강법을 같이 접목을 시킨 게 발목 펌프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혈액 순환을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것과 동시에 하체 순환을 도와주면서 칼슘의 대사 그리고 비타민 D의 대사를 같이 도와주는 게 이 발목 펌프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목 펌프 운동하고 각탕하고 주무시게 되면은 그만큼 하체가 잘 순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D의 대사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에서 호르몬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유방으로 가고요. 유방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순도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내가 의심이 된다.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단식을 한 번쯤 하면서 이런 요법들 철저하게 해서 하지 순환을 계속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하지 순환과 병행되는 단식을 같이 진행을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에요. 사실 이 신진대사를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원래 100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120을 발휘하게 되면서 내가 먹는 음식물이나 전반적인 새로 생성되는 것보다 파괴되는 영양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깡마르게 되고 눈은 튀어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런 항진증 역시 이런 칼슘과 칼륨 그리고 나트륨 거기다가 비타민 D 이것들의 대사를 적절히 균형을 맞춰주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요법들을 통해서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가감을 통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감의 건강법인 단식으로 치유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종양하고 낭종이에요. 이제 갑상선은 목을 둘러싸고 여기에서 갑상선, 부갑상선으로 나눠지는데 이 갑상선의 호르몬의 전반적인 균형, 이제 흐르는 길이 있어요. 이 호르몬 길에 뭔가 이제 계속 축적이 되면서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흐르는 길이 좁아지게 되면서 부어오르게 되는 거죠. 흐르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길이 좁아지니까 부어오르게 되는 거를 우리가 종양이랑 낭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길을 뚫어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뚫어주기 위해서는 분비되는 양을 어느 정도
대사를 줄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몸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와 칼슘과 칼륨, 나트륨의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는 이 갑상선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한번 리셋 버튼만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을 통해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그 음식물의 전반적인 되돌아봄 그리고 양의 조절 요 정도를 같이 하면서 요법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발목 하지 자극을 시켜주는 게 갑상선 질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카톡방을 통해서 저희 담당 지도사님들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이따가 오해숙 대표님, 이 프로그램 개발자님의 직접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상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는 거는 제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너무 고생들 하셨고 이제 오후 시간 계속 단식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